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회 2020 경기국제수소포럼 사회를 맡은 경기도청 아나운서 구영슬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세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다음 세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경기도의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 세션인데요. 이번 특별 세션에선 8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경기도 그린 뉴딜 실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에 앞서 특별 세션의 연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으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해주실 홍연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패널에 백현숙 안산시 에너지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의경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호철 경기도 에너지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규진 아주대학교 연구부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하미란 주식회사 H에너지 대표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창수 경기도 시민발전협동조합 협의회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실시간 온라인 청중단분들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 세션의 좌장이신 고재경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패널 토론을 이끌어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 경기국제수소포럼 마지막 세션 좌장을 맡은 경기연구원 고재경입니다. 이번 세션 주제가 경기도 그린 뉴딜 실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인데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논의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경기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셔서 좀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경기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듣고요. 패널 분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 홍연표 신재생 에너지 팀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고재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 세션에 발표를 맡은 경기도 신재생 에너지 팀장 홍현표입니다. 경기도 에너지 전환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추진 배경과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현황, 그다음에 비전 및 목표, 그다음에 주요 중점 과제, 그다음에 투자 계획 및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도씨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상이변으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반도 평균 기온은 약 1.2도씨, 그 다음에 경기도는 약 2.3도씨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코로나19도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도내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외 주요국들은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비상 선언 및 탄소제로 목표 수립에 이어 유럽, EU에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 발표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표방을 한 바 있고요.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넷 제로를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난 7월에 경기도형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 9월에는 지사님께서 탈석탄 동맹을 가입을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은 17년 기준으로 전국 대비 약 19.2%를 차지하고 있고요. 연평균 약 3.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 건물, 수송 분야에서 약 90% 이상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여타 광역 지자체와는 달리 산업과 건물, 수송 요 세 가지 분야에서 고루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는 공급 차원에서 석유 공급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LNG와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는 17년 기준으로 전국 소비량 대비 약 12.5%를 차지하고 있고요. 연평균 소비 증가율은 약 1.9%로 전국 평균 약 2.6%에 보다는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 에너지 전환의 비전은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전환입니다. 도민 참여, 신산업 육성, 서비스 및 효율 강화라는 방향 하에 약 10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위의 세 가지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도민 참여 공유형 에너지 생산의 중점 과제로 첫 번째는 에너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한데 저희가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프로슈머 등 교육으로 배출되는 전문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사후 관리라 점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에너지 협동조합의 생태계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뿐만 아니라 EAMS라든가 ESS 같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시설들을 융복합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고효율 설비와 에너지 절감 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형 에너지 자립지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 참여 공유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를 추진하는데요. 도에서는 이를테면 공공 건물에 있는 옥상이나 주차장, 그다음에 도로 같은 공공 유유부지에다가 유유부지를 도에서 발굴을 하면 에너지 협동조합이나 민간이 참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그 나오는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의 첫 번째 중점 과제는 수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입니다. 저희가 안산에 유치한 수소 시범 도시 조성과 평택시에 유치한 수소 추출 시설 구축, 또 수소 실용화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가지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등 수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입니다. 주택의 태양광 시설을 보급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기도형 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의 주택 형태 중에 약 69%가 공동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베란다나 옥상에다가 미니 태양광을 보급을 통해서 저희가 도시 1가구 1발전소 운동을 확산하고 분산형 에너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복지 서비스 효율 개선 전략 분야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과제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서비스의 사각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자가용, 상업용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을 해서 전기료와 냉난방비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사업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사전 진단을 통해 가지고 저효율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그다음에 태양광 대여 사업과 연계한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해서 공용 부분의 에너지를 갖다가 절감하고, 그다음에 한전과의 전기 계약 방식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최적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지금 저희가 7개 분야 25개 중점 과제에 약 3년간 9,0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이런 사업들의 추진을 통해서 분산형 에너지를 갖다가 확충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청정 에너지 전환이 되면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 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경기도 에너지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현표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에너지 소비 공급 또 온실가스 배출 현황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기도 중점 과제를 짧은 시간 내에 아주 핵심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께서 오늘 참석하신 패널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는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 지금 학계 그리고 산업계, 시민사회, 공공기관, 기초지자체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순서대로 현재 하고 계신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 뉴딜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요. 이런 현황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현숙 과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에너지 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경기도 그린 뉴딜 실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 토론회 시군 대표로 이 자리에 전문가들과 함께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시민들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략과 효율화 사업,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부도 에너지 산업특구 지정과 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소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그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의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그 해결책이 우리 사회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소 경제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안산형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의경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본부장 김의경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가정, 건물, 산업, 그 수송에 이르기까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또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지방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최근에 일고 있는 에너지 분권화라는
용어가 새로 이제 등장해서 지자체들이 나름대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린뉴들은 분명히 에너지 전환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접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그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린뉴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역 특색에 맞는 그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해서 경제성, 환경성, 건강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에너지센터 센터장 신호철입니다. 저희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된 에너지 정책 실행기구입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에너지 비전 확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그린 뉴딜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들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 때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 에너지는 공기와 같아서 평소 때는 그 중요함을 잘 모릅니다. 근데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에너지 문제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그리고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서 내년부터 신기후 체제를 발동을 하면서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후위기입니다. 지금 기후위기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질병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후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한테는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결국 기후위기,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발전의 시대가 아닌 어떤 복원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화석 연료 중심의 이 중앙 집중형 에너지 체제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지방 분권형 에너지 체제로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우리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경제 위기도 살리고 극복하고, 그리고 이 기후 위기도 극복하는 이 그린 뉴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센터에서도 이 성공적인 그린 뉴딜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대학교 이규진입니다. 저는 교통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인벤토리 중심의 연구와 인벤토리 기반으로 이제 온실가스,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기 위한 정책 개발 중심으로 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늘 팀장님께서 발표 잘 들었는데 이 중점 과제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교통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여쭤보신 게 이제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그린 뉴딜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봐셨는데, 사실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했던 것이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였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위험하다고 인식되어 왔었고, 그래서 대중교통보다는 승용차 이용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했었었죠.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더 줄어들고 대중교통 운송
회사 입장에서는 운송 원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점점점 운행 빈도를 줄이다 보니 점점 더 또 대중교통을 또 이용하기가 더 불편해지고 대중교통이 불편해지니 또 승용차는 더 이용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분에 대한 게 좀 약간 악순환이 이루어졌었고요. 사실 지금까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게 좀 헛되되지 않은가라는 좀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이런 코로나에 대한 것도 아마 단기간 내에 끝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로에 대한 교통 정책에 대한 프레임도 좀 약간 달리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승용차를 그간에는 좀 억제하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었는데 아마도 앞으로는 그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라면은 이 승용차를 이용하되 가급적이면은 중대형보다는 초소형 아니면 경영차 중심이죠. 그런 경차 중심으로 이제 연료 전환이 어떻게 차급도 낮추고 연료 전환, 차급에 대한 낮은 전환에서도 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사실 대중교통의 가장 큰 비용 부담되는 것이 운송 원가입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가장 부담이 되어 왔었던 건데 그런 연료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기나 수소에 대한 연료 효율성을 측면으로 좀 더 촉진되게 된다라면 운송 원가 측면에서도 좀 대중교통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코로나에 따라서 이런 비대면 활동이 아마도 이제는 적응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이 물류나 택배 산업이 더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통이나 이런 에너지 전환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이 물류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런 개인 승용,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포함해서 이런 물류차에 대한 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좀 관심을 두고 정책도 많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H에너지 한밀한입니다. 저희는 에너지 시장을 공유 경제라든지 전력 오토 서비스를 접근하는 플랫폼 스타트업이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옥상주들이 옥상을 공유하면서 에어비앤비처럼 쉽게 공유하면서 옥상 태양광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우리가 폰에서 앱 우버를 보듯이 카카오를 보듯이 쉽게 택시 쉽게 찾듯이 내가 안전한 투자처 찾아서 투자에 참여를 하고 지역에 있는 소기업들, 전기공사업체들은 쉽게 에너지 시장에 참여해서 시공과 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 뉴딜 하면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대공항이라든지 공공 중심의 거대 인프라 확산이 굉장히 공식처럼 떠오릅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잘 보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예요. 4차 산업혁명 시기는 탈중앙, 탈자본, 집단지성에 의한 공유 경제죠. 어떻게 바라보면은 지금의 뉴딜 방식보다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플랫폼 뉴딜로 가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돼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린 플러스 뉴딜이라고 봤을 때 기존의 과거의 방법론을 답습했을 때 과연 우리의 방법론이 정말 파괴적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민발전협동조합 협의회 회장 이창수입니다. 이 시민발전협동조합은 기존의 화석에너지, 우리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LNG라든가 원전 이런 거에서 이제 햇빛, 바람 이런 걸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거고 또 시민들이 직접 출자를 해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또 그걸로 배당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가 있고요. 거기에 57개의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23개가 있습니다. 한 40% 정도가 경기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에너지 비전 목표에서 100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무조건 좋다 그런 개념보다는 시민, 바로 국민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가 재생에너지에서 발전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서 배당을 받고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이런 과정들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협동조합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첫째는 시민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참여하려고 하는데 도시에 있는 협동조합 시민들은 아파트에 사시니까 뭐 투자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 건물을 빌려서 하는데 바로 출자를 하고 거기에서 또 배당을 받고 함께 교육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참여 공간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겠죠. 기후 위기에 함께 실천하는, 대처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또 이 협동조합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자주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익 사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정부가 해야 될 교육 홍보 사업을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함께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기에서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시민 참여형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시민 참여형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린 뉴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린 뉴딜도 우리가 일자리 거기에다 그린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저는 일자리보다는 소득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걸 팔아서 소득을 얻는 부분이 많은 국민, 특히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함께 할 때 그린 뉴딜이라고 말하는 실제 그런 그 국민들의 소득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도 기후위기의 한 부분이라고도 다 대부분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저소득 국가 이런 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또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인류 멸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 뉴딜이 단순히 소득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 정말 문명의 그 어떤 소멸을 막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그런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협동조합들은 함께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할 건데요. 이따가 이제 경기도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그 주요 키워드들이 뭐 시민 참여, 분권, 패러다임 변화, 중앙 지방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고 또 산업 그 혁신,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교통 분야에 있어서도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린 뉴딜과 결합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분 한 분께 경기도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 과제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규진 교수님께 부탁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면 교통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높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19로 또 교통정책의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교통 분야는 뭐 환경이나 에너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교통 정책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제 경기도 그 그린 뉴딜을 위한 교통 부문에 중요한 과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 중에 좀 이제 교통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과거부터 많이 노력을 해왔었죠. 사실 이 그린 뉴딜,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 목표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 최초 나왔던 게 이제 09년도죠. 09년도에 지속가능법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 정책들을 계획을 입안했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34.6%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었었고 그 이후에 다시 2014년도죠. 14년도는 이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4.6%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나 경기도나 뭐 여러 지자체 등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넷제로 가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간의 계획들은 많았었지만은 그걸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가장 큰 요인이 저는 실행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의지와 마찬가지 같이 병해야 되는 부분이 법 제도에 대한 개선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간과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교통 정책에 대한 노력이 많이 이행되지 않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
살펴보면 교통 부분에 대한 계획도 사실 이번 온실가스에 대한 것도 이제 친환경차 전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정책 자체가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게 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런 효과의 지속성 그리고 근본적인 체계 개선 그리고 이제 그 정책이 가지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좀 추진했으면 하는 세 가지 정도 좀 정리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방향은 일단 기여도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실가스 기여도가 가장 큰 교통수단은 일단은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 대중교통을 크게 바라봤을 때 이제 중장거리 대중교통과 단거리 수단을 담당한 대중교통 분류할 수 있는데 중장거리 대중교통은 통상 이제 연료 전환이라고 하면 이제 CNG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 정책인 거고 마을버스의 경우에도 뭐 LPG나 다른 친환경 연료로 갔었어야 됐는데 사실 경기도의 이런 대중교통 수단의 연료가 좀 경유차 비중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소에 대한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그간의 CNG나 이런 LPG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는데 단번에 수소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법제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충전소에 대한 가스 충전이죠. 결국 충전소에 대한 부분이 도심지와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 충전소나 이런 가스 충전소가 도심지에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소의 경우에도 지금 도심지에 설치된 충전소는 다 규제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규제 샌드박스의 트랙으로 지금 시범사업 격으로 몇몇에 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 형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 제도 테두리 속에서 이제 충전소도 확대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즉 무조건적인 친환경 차에 대한 보급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 환경이 갖춰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 부분 온실가스는 줄진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했었고요. 사실 지금 BAU 수준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전혀 지금 감축되는 게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그 증가된 인벤토리를 살펴보면은 가장 큰 요인 했던 거 두 가지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차 대수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1인당으로 따졌을 때 자동차 증가 대수가 증가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의 경우에도 기존 연료전환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더 추가하는 세컨카의 개념으로 확대 가능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차 보급의 경우에도 연료 전환을 전제한 보급 정책이 대화될 것 같습니다. 즉 차량의 증가가 아닌 연료 전환을 전제한 보조금이나 그런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인벤토리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중대형 차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즉 한때 온실가스 아까 제가 07년도죠. 지속가능법에 나왔을 때 잠깐 줄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경차 활성화 정책이 활성화됐을 때 잠깐 교통 부분의 온실가스는 줄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경차에 대한 얘기는 지금 쏙 들어갔죠. 그래서 RV나 뭐 여가 등이 늘면서 이런 중대형차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지금 온실가스 데이터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차가 증가하면서 교통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이런 교통 부분에 대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차 또는 중소형차에 대한 연료 전환을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제 보조금도 모든 차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행인 것이 이제 최근에 한 이번 주인가 저번 주에 발표했던데 모든 차 대상으로 이제 보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좀 제한을 하고 좀 가격이 좀 낮은 측면, 즉 어떻게 보면은 중소형차 중심으로 보조금을 좀 확대한다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면서 경차에 대한 활성화 를 어떻게 그린 뉴딜과 병행할지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이 그린 뉴딜을 하게 되면 단순히 연료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베이스 두고 있는 것이 경제 성장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통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한 하나의 축인 거죠. 즉 교통 자체가 행위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교통 행위인 것인 건데 그러려면은 자동차가 증가한다고 경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이 상권이 사는 거고 상권이 살아야지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즉 차량의 증가가 아니라 보행 자체의 증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 단순히 이 차량에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이겠다에 대한 목적성을 둘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람 통행 행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상권 활성화 쪽으로 병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마스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즉 최근에 이제 가장 대중교통제가 강력했던 게 이제 대중교통 통합 환승 요금을 통해서 대중교통 분담을 늘렸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모든 것을 이제 병행 통합하는 것입니다. 즉 보행이나 대중교통을 같이 병행하는 거죠. 즉 보행을 늘리게 되면 대중교통이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행에 대한 단독 통행보다는 환승 통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린 뉴딜 경제 성장을 염두한다면은 차량에 대한 것들을 볼 것이 아니라 차량 플러스 이런 사람의 보행이나 자전거에 대한 통행도 반드시 보살펴야지만이 이런 상권에 대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의견을 드리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간과했던 정책이 물류차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워낙 이게 추진하기 어려운 이해관계가 많았던 정책인데 사실 그건 이제 공공의 영역에 끌고 와서 물류차에 대한 것도 좀 보살펴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령 지금 택배차나 배달 오토바이도 지금 공공 영역이 아니라 지금 사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안전이나 이런 연료 전환하는 게 상당히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어떻게 보면은 거버넌스 형태로 공공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안전하면서 친환경적인 택배나 이런 물류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만 교통 정책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역 경제나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교통 체계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갖고 갈 것인가라는 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경기도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에너지 함일한 대표이사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동안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무척 노력 많이 해오셨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 구조나 또 전력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 체계가 새로운 그 성장 산업으로서 에너지 산업을 좀 육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러한 좀 변화가 좀 감지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전망과 함께 경기도는 특히 또 에너지 수요 관리 측면에서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해서 산업으로 또 발전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이런 걸 포함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서비스들이 통상 오토 서비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규제라든지 규정이랑은 많이 안 맞는 면들이 많았었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모두가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하는데 자, 중앙 집중이 분산으로 나감에 있어서 그럼 그 전환된 에너지의 소유와 분배 구조는 중요하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건 아무도 말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소유와 분배를 전혀 골드만삭스라든 맥쿼리나 이렇게 다 가져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 관점들이 많이 그 논란의 그 아래로 접어들었다고 보여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일반 소비자를 어떻게 시장에 참여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우리 주위에 있는 조그만 옥상들이 쉽게 시장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제거가 돼야 되는 것인가를 공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점들을 좀 한 3가지 방향들을 레슨런으로 알게 됐는데요. 이런 방향들은 기존의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이미 있어 왔던 겁니다. 다른 시장에서는. 우선 이거죠. 오프라인에서의 조그만한 거를 전기공사들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비핵심 영역을 다 플랫폼으로 올려버리면은 핵심만, 공사만 할 수가 있으면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뭐 배달의 민족이든 그 소유 구조는 좀 다르더라도 이런 오토의 핵심들인데 이런 전략들이 여기에도 에너지에도 필요하다고 봤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까 말한 소규모가 작은데 이것이 얼마나 많이 키울 것인가. 정말 작은 것들이 보이면 애플도 B2C를 하지 않습니까? 작은 개인 대상으로 하는데 그 시장을 얼마나 많이 키울 것인가는 그로스 해킹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민 참여의 당위성 이런 것들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하죠. 금융자본, 투자자본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인가? KB라든지 맥쿼리나 이런 쪽이 기부를 하려고 에너지 시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수익이 되니까 들어오는데 왜 우리는 못하지?
잘 찾아보면은 거대 그 발전자 회사들이 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은 주민이 4%를 참여하고 그게 맥시멈으로 작용합니다. 미니멈이 아니라 4%만 이렇게 들어오시고 우리가 다 합니다. 인허가는 주민목으로 내고 이런 시장들을 바꿔나감에 있어서는 이제 이거죠. 방법론 이겁니다. 거대한 이제 공사성 대기업 거대 금융 위주가 아니라 우리가 앱에서 보듯이 쉽게 소규모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집단지성을 얼마나 많이 시장을 바뀌어 나갈 것인가.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플랫폼 경제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시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도에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들은 그 포트폴리오입니다. 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린 뉴딜하면은 쉽지 않으니까 뉴딜을 하는 것인데 그럼 기존에 여태까지 하던 방식 70% 오케이. 20%는 좀 바꿔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좀 돌연변이 전략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살아남으려면 돌연변이 전략을 피해야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요. 그렇게 돼서 기존의 이제 공공 중심에 너무 묶이지 말고 5에서 10% 정도는 그 플랫폼이라든지 꼭 공공의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걸 벗어나 가지고 퍼실리테이팅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 땅 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장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포트폴리오 전략으로서 저희들은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거든요. 이 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도전과 시도를 하는 기업들이 그중에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10% 정도. 그런 전략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미란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에너지 전환이 지금 다음에 제가 질문드릴 이창수 회장님이 말씀하실 그 미래 우리 에너지 전환사의 모습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사회 또는 시민 참여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 거버넌스 기반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그 시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그린 뉴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경기도 아까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홍영표 팀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도 보면 도민 참여 또 이공유형 에너지 전환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좀 제안이나 아니면 좀 더 이 부분은 좀 강화가 되면 좋겠다. 시민 참여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환경운동을 25년 했는데요. 이 기후변화라고 얘기하는 지금 기후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 22년 정도 고민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보면 IPCC에서 인류 멸종을 얘기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안 남았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초조하고 또 우울하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또 각국에서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또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구나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그 실천 계획, 세부적인 계획을 들여다보면 저래서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정부의 이런 그 에너지 비전에 대한 그런 TF 회의도 가보고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 그린 뉴딜 계획을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표 자체로 보면은 양이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경기도의 그린 뉴딜은 도민을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게 10만 가구를 에너지 자립 가구를 만들겠다. 도민이 1가구 작은 미니 태양광이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갖게 하겠다.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들 100개 협동조합을 육성한다고 경기도에 그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순히 100개지만 한 조합이 뭐 1만 명씩 가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협동조합 운동을 하면서
정부나 많은 곳에서 시민 참여하면서 많은 도움 이렇게 뭔가 함께 할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막상 가장 필요한 뭐 협동조합이 시민이 많이 참여하려는 발전소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지를 그 공공부지를 많이 주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들어올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이번에 경기도기획에 100메가, 그러니까 10만 킬로와트죠. 100메가의 공공부지를 찾아서 협동조합에 제공하겠다. 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한 2년 사이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 현재 나온 계획을 제대로 실천해보자. 그래서 경기도민이 정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 또 거기에 따른 배당이라고 하는, 실제 사람은 또 수익이 돼야 또 관심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다음 단계 3년 차에는 10만 가구가 아니고 수십만 가구가 우리도 함께 하겠어 하고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이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그 전환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이 그린 니들계 아까 홍현표 팀장님이 발표하신 계획이 정말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규모도 경기도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시화호 남측에 보면은 대성농업단지 같은 경우는 완전 염해농지거든요. 농사를 못 짓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잔뜩 있어서. 그래서 이런 광활한 거의 한 1000만 평 되거든요. 또 화성호 이런 데도 있는데 이런 데를 경기도와 안산시, 화성시 이런 데가 좀 함께 노력을 해서 지금 대규모 경기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 공기업 위주가 아닌 도민 중심의 그런 시민 참여형 그런 그 발전소 단지를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경기도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갈 수 있고 또 경기도가 하는 것이 다른 시도가 따라서 같이 함께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그런 그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경기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시민 참여 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앞으로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의경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에너지 문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워낙 에너지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이 중앙 집중형이었고 그래서 지역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린 뉴딜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또 중앙하고 지방정부 협력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좀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것 보고 또 그리고 또 기초지자체에서 그 화성시나 안산시나 안성시 이런 데도 기초지자체도 지금 그린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경기도 그린 뉴딜 홍 팀장이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한두 가지 제언을 좀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리고 그린 뉴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7대 과제 25개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다양한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쓰여지냐라는 것들도 고민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많이 소비되는 것들이 건물과 산업 부문에서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그린 뉴딜 발표를 보면은 좀 건물 부문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한편 산업 부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건물 부문 같은 경우는 기존 건축물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이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그린 뉴딜 사업을 보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규모 예산을 투여해서 그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 그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그 마련을 해가지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가 2025년도부터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설계 시공을 하지 않으면은 허가 자체에 제한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기도 녹색 건축 조례나 이런 데서 좀 반영을 해주시는 거를 마련을 해준다면은 좀 더 현실성 있는 좀 제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또 한편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는 지금 산업 단지가 꽤 많습니다. 국가 산단부터 농공 산단까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산단 지붕을 활용을 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보조금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융자금, 정책자금을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그린들에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또 한편 공장 내 잉여 부지들을 활용을 해서 연료전지 발전을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것의 전체적인 바탕은 내가 쓰는 에너지는 일정 부분은 내가 생산해서 사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국민 참여 의식을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산업부나 환경부, 국토부, 또 농림부 등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 정책 사업으로 되는 것들을 경기도에 있는 산업체나 건물이나 아니면 단지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하는 것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편 지금 경기도 그린 뉴딜과 기초지자체의 그린 뉴딜이 같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간의 연계성을 갖고 좀 서로 협력을 해서 하고, 또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들끼리 서로 경쟁 구도가 아닌 협력 구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게 되면 그린 뉴딜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 셋째로 이 그린 뉴딜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복지 사업, 협동조합,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 공감대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을 위해서 경기도가 좀 더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건물과 산업 부문에 조금 보강이 필요하다 하셨고, 아까 이규진 교수님은 교통 부문에 좀 정책이 좀 더 보강이 되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게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직까지 경기도 전체 부서가 그린 뉴딜이라는 어떤 단일한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좀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추진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산시 백현숙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워낙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중에서 에너지 전환에 가장 모범적인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해 왔고 그 성과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오시면서 성과라든가 또는 어려운 상황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그린 뉴딜이라는 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안산시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도 나름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시의 그린 뉴딜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이제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건의하고자 하는 한 2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안산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조력발전소도 있고요. 대부도의 방아머리 입구에 가면 LNG 위성기지와 거기에 가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연료전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있는 대부도 에너지 타운을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에너지 효율화 관련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에 관련된 걸 컨설팅을 해주는 저희는 에너지 슈퍼마켓도 올해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올해 수소 시범 도시로 작년 말에 그 지정이 공모를 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수소 시범 도시 구축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그동안 저희 그 안산시의 그 에너지에 관련된 특화된 부분을 그 특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도 에너지 산업 특구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6년도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 비전 2030을 선언하고 시민단체와 에너지 전문기관, 행정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 1가구 1발전소 목표와 전력 자립도 200%, 신재생 에너지 비중 30%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추진을 한 경우과 저희가 그 일자리 2만 개 창출과 온실가스 320만 톤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에너지 전략 마을 만들기를 10여 년 동안 저희가 추진해 왔고, 저기 이창수 대표님이 저기 계시는데 그 저희 안산 시민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그 투어 사업을 하고 있고, 에너지 안전 강사 육성 등 그 에너지에 대한 그러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안산시에서는 수소 시범 도시와 그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린 뉴딜 정책을 해나가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 에코 도시 조성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스마트 그린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분야와 7개의 중점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생태 환경 교육 시설을 건립하고 시와호 국가 정원을 조성하는 녹색 해양 도시 녹색 생태계 회복과 상수도 원격 검침 시설을 확충하고 하수도 시설 개선이라든가 물 재생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는 거에 따른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그다음에 조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수전해를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저희 수도권 최초로 배관만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그 주거와 충전소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수소 시범 도시 조성이 있겠고요. 대부도 분산 그리드 구축과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하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대부도에 딸린 이제 풍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풍도의 신재생 에너지 자립마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누에섬의 풍력발전소 공원 조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확산이라든가 그러한 기반 구축을 하고 있고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차 등을 보급하는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하고 있고요. 반월 스마트 산단 조성과 강소 연구개발 특구 운영을 하는 녹색 선도 기업 저탄소 녹색단지 조성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가장 어려운 점이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부지라든가 관계 법령이라든가 예산 수반이 이제 필수적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부터 공공 건물이라든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이미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이제 찾다 보니까 저희가 시화호 주변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도로 점용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비싸서 경제적이지 못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로 점용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 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건의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제 국도비를 주게 되면
지자체별로 그냥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기식인 그러한 사업들을 이제 그러니까 예산을 나눠주시는데 그런 거보다 행정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 특성에 이제 맞게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 같은 뭐 국가 산단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부도 같이 에너지가 특화된 그러한 곳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분산 그리드라든가 에너지 자립마을 이런 것들을 어떠한 전국의 어떤 우수 사례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어떤 정책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또한 이제 전국 최초니까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테마로 한 관광으로 연결해서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산시는 특별히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안산시 그린 뉴딜 정책이 홍보가 많이 됐을 것 같고요.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안산시처럼 기초지자체 역량이 우수한 곳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모범 사례, 우수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중앙정부와 또 경기도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 에너지센터 신호철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2015년에 에너지 비전 2030을 선언하면서 에너지 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지역의 에너지 전환 거점으로서 다른 지역의 또 벤치마킹 사례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또 기초지자체에서 에너지 센터를 만드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에너지 센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과 또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또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앞서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걸 좀 제 발표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전력 사용량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부분도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에너지 자립도는 그렇게 자립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외부에서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끌어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는 지역 내에 각 시군별 에너지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느 광역지자체보다 지금 현재 그린 뉴딜을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 팀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서도 보셨듯이 경기도는 도민 참여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와 효율 강화를 경기도형 그린 뉴딜의 추진 전략으로 삼고 그리고 7대 분야 25개 사업 과제를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전략과 과제들이 잘 진행되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까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는 지금 31개 시군이 지금 자체의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 계획들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지자체와 지자체 그리고 도와 지자체 간에 상호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구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지자체에 맞는 그러한 특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도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또 협력 구도를 만들어주는 거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너지 전환도 이 공정의 그 가치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 공정하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에너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이 에너지 정의 그리고 에너지 공정한 에너지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그러한 갈등들을 최소화시키고 서로 협력하고 보완할 수 있는 31개 시군과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도민 그런 참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지자체 간의 어떤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공정한 에너지 사용 가치 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도민 참여 거버넌스 이러한 세 바퀴가 유기적으로 굴러갈 때 진정한 의미의 경기도형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센터도 이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2008년 9년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린 뉴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정의로운 전환, 아까 공정성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 위기 그리고 에너지 전환 대응 과정에서 분명히 피해가 집단별로, 계층별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어떤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린 뉴딜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린 뉴딜이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략이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그런 전략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오늘 워낙 그 시간을 많이 더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는 많이 넘겼습니다만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그렇게 자르지 않고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홍현표 팀장님 들어보셨을 텐데요. 잠깐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짧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뭐 패널 여러분들 참여하신 패널 여러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경기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또 많은 조언들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더 고민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책은 수립됐지만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정책도 그 시기와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새로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들 잘 귀담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이 속도, 규모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2050년 탄소 중립 선언하시고요. 뭘 강조하셨냐면 이게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이게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냉철하게 우리가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추진 기반도 강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전환 또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경기도의 잠재력도 저는 풍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경기도가 수립한 그린 뉴딜 정책을 좀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주체별로 거버넌스를 통해서 뭔가 협력을 하고
또 장애 요인이 되는 것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아직 경기도에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라든가 중장기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와 비전을 만들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가 정책 실행 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민관, 또 뭐 중앙과 지방, 그다음 경기도와 기초, 또 그 지역 간에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어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패널 분들께서 굉장히 이 그린 뉴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 주체별로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 준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석해서 좋은 토론 발제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재경 선임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미래 에너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알찬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특별 세션을 끝으로 어느덧 제1회 2020 경기국제수소포럼 막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가 수소 생태계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앞으로 수소 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2020 경기국제수소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아나운서 구영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participation and we hope to see. 네, 참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경기국제수소포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